네, 안녕하세요. 우리 재무관리 연습 시간이고요. 재무관리 연습은 우리 회계사 시험 2차 대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목이고, 회계사 시험 2차를 처음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만 2차 시험의 형식 같은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재무 관리 쪽에서 회계사 2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전체 문제의 구성이 문제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7번까지 정도로 해서 크게 7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체는 2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의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게 크게 구성을 했을 때에는 7개의 문제로 구성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마다 배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15점 문제 6개 하면은 90점 되는 거고, 그거 외에 10점 문제 1개의 형태로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15점 문제 4개에다가 10점 문제가 2개, 그러면 80점 내는 거니까 추가로 20점 문제 1개 정도,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의 7개의 문제에 각 문제마다 배점이 주어지게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15점 문제 예 6개, 10점 문제 1개, 뭐 이게 최근으로 봤을 때는 2017년이라든지 아니면 2020년과 같은 형태에서는 이렇게 배점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2018년이라든지 2019년과 같은 경우에는 15점 4문제, 10점 2문제, 20점 1문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그냥 7개로 해서 답 7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각각의 문제마다 물음이 있게 돼요. 자, 그게 한 문제에 물음 1번부터 시작을 해서 물음 예를 들면 4번까지 4개의 물음이 예를 들면 달려있다. 자,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에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15점의 문제였다 했을 때는 거기에 물음이 4개 정도 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 구성이 되고요. 아니면 뭐 10점과 같은 배점의 문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물음이 2개에서 4개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마다 물음들이 몇 개씩 달려 있게 돼요. 각각의 물음들마다 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혹은 20점 문제 같은 경우에 20점 문제의 경우에도 뭐 점수 배점이 높지만 물음의 수는 예를 들면 3개 밖에 안 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물음이 5개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배점 높은데 물음이 3개면 엄청나게 좀 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물음에 또 요구사항이 밑에 더 달려서 거기에 1번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3번 요구사항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이 문제 7개 정도에다가 각 문제마다 물음들이 달려있다. 그리고 그 물음 내에서 또 추가적으로 구분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나올 수 있다. 자, 이 정도는 전체 문제 형태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문제마다의 배점은 주어지는데 물음들마다의 배점은 따로 주어지진 않아요. 전체 그 문제의 배점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게 전체적인 문제 형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에서 물음들 간의 관계인데요. 자, 예를 들어 문제 1번이다라고 해볼게요. 문제 1번 안에 물음 1번이 있고, 물음 2번이 있고, 물음 3번이 있고, 물음 4번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1번이 15점 배점이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는 물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 크게는 2가지예요. 각각의 물음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음 1번 따라오고, 물음 2번 따라오고, 물음 3번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물음들이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일의 주제에 대해서 물음들이 쫙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CAPM 쪽인데, CAPM에서 물음 1번 거기 이제 추가로 더해서 물음 2번, 추가로 더해서 물음 3번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얘네들이 섞여서 나오는 얘기가 있고요.
예를 들면 물음 1번과 물음 2번까지는 단일한 주제예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덧붙여서 문제 조건이 주어지는 게 아래에 물음 3번과 물음 4번은 위에 있던 물음 1번, 물음 2번과는 별도 얘기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에서 물음들이 제시가 되는 형태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문제 풀어볼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만약에 최초로 지금 처음 제목알 연습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에는 지금 1회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때에는 혼자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객관식 공부할 때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특히나 이렇게 문제 내에서 물음들이 여러 개이다 보니까 자, 이런저런 주제들이 합쳐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것들 여러분이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한 여러분들이 기본서나 객관식 공부할 때에 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응용되고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이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혼자서 공부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때 혼자 하겠다고 바닥바닥 우기면 더 힘들어져요. 실제 공부할 때에는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문제를 이해해 본다 하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세요. 강의 들으면서 내용들을 이해해 본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걸 가지고 복습을 할 거잖아요. 복습하는데 복습할 때에도 강의 들었다고 해서 혼자 풀 생각하지 말고요. 그때에 복습할 때에는 우리 문제에 있는 해답을 보면서 공부하겠다 정도로 해서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의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는 해답을 보면서 자, 그걸 어떻게 이 내용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해본다 정도로 1회독 할 때에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 1회독 할 때부터 나 혼자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일단 2회독 할 때에는 그냥 책을 보면서 강의를 보면서 내가 공부하는 거다 하면서 따라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회독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해서 스스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봐야 돼요. 이때는 해답 보면 안 돼요. 1회독 때 공부를 충분히 했으면 2회독부터는 혼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혹시나 혼자서 답안을 작성 못하겠을 때에도 해답 볼 생각하지 말고요. 혼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답안지가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회독 때에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서 책 보고 그냥 공부하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요. 2회독부터는 혼자서 풀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자,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텐데요. 그래도 그 시간이 가더라도, 시간을 소비하더라도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갔을 때에는 이제 혼자서 문제 풀면서 혼자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시험장에서 2차 시험에서는 답안지가 10장에 주어지게 돼요. 10장의 답안지 안에 여러분이 답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10장의 답안지 안에 총 100점에 해당되는 답안을 기록해야 되는 거라서 우리가 만약에 답안지를 분배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답안지 한 장에 약 10점 정도의 내용이 배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5점 문제다 하면 한 장 반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에 문제를 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제 1번부터 바로 그냥 읽으면서 풀이 들어간다 하면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실제 시험장 갔을 때에는 문제 1번부터 문제 7번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쫙 훑어봐야 돼요. 쫙 훑어보면서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자, 쉬운 주제. 여기서 말하는 쉬운 주제라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주제로 출제가 된 문제들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낯선 주제로 출제된 문제는 어떤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요. 이 낯선 주제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낯설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라서 이제 처음 보는 주제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쉬운 주제의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다는 거니까 이쪽은 답안 작성이 쉬워져요. 그런데 낯선 주제다, 처음 보는 얘기다라고 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문제 1번에 이렇게 낯선 주제, 처음 보는 주제가 나왔으면 문제 1번은 일단 시험지를 비워놓고서 문제 2번부터 다가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 1번이 처음 보는 주제인데 배점이 15점이다 하면은 한 장 반을 일단 떼어놓고 그 다음부터 문제 2번에서 그게 쉬운 주제면, 익숙한 주제면 문제 2번부터 답안 작성을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체 시험지, 답안지를 일단 배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 나서 만약에 쉬운 주제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쉬운 주제들부터 이렇게 답안지를 배분해서 작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작성 들어갈 때에도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라든지 물음은 우리 시험지에 있던 기호를 그대로 이용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문제 2번이면 되게 대괄호 형태로 시험지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은 기호 형태로 해서 대괄호 형태로 문제 2번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답안지에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물음 1번은 소괄호 형태로 해서 문제지에 있을 거예요. 그럼 나도 답안지에 이렇게 소괄호 형태로 해서 물음 1번이다 라고 해서 쓰고서 이게 물음 1번 답입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 2번 써 있는 쪽은 옆에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 채점자 입장에서 확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물음 1번에 대한 답을 쓸 때에도 혹시나 답안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래쪽에 쓰지 말고요. 물음 1번 쪽에 살짝 칸을 띄워주고 거기부터 이제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물음 1번이라는 게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더 눈에 띌 수 있는 거죠. 자, 해서 답을 쫙 써 가게 될 건데요. 이렇게 물음에 대한 답을 쓸 때에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중평균 작업 비용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우리 계산하는 과정도 있을 건데 맨 마지막 답을 어디에 쓸 거냐라는 건데 뭐 크게 두 가지죠. 맨 앞에 쓰든지 맨 마지막에 쓰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로가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 작업 비용 어떻게 됐다, 가중평균 작업 비용은 어떻게 됐다 라고 맨 마지막에 답을 써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에 답 해가지고 가중평균 작업 비용은 얼마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채점하는 사람이 찾아볼 거예요. 다만 눈에 보기 쉽게 맨 앞에 써주든지 맨 마지막에 써두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를 보고서 내가 아는 문제다 라는 생각하에 바로 여기서 답안지에 바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겠죠. 답안이 바로 작성하는 거 아니고 일단 먼저 문제지에 대강이라도 한번 풀어봐야죠. 그런 다음에 결론이 나면 그걸 옮겨 쓴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에서 펄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펄을 구할 거니까 문제에 자, 펄은 하면서 일면 EPS 원분의 현재 주가다. 자, 그러니까 EPS 원 구해야 되네. 그러니까 EPS 원은 뭐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 그러니까 얼마다. 자, 근데 이 순이익을 또 구해야 되네. 순이익 구할 거니까 순이익은 EBIT에서 이자 빼고 어쩌고저쩌고로 가게 되면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답을 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 생각하기에 펄을 먼저 구해야 되면 우리 문제지에서 이 내용을 문제지에 먼저 풀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결론이 나면 그걸 가지고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일종의 순서는 반대 형태가 되겠죠. 순이익을 먼저 구해야겠네. 그러니까 EBIT에서 어쩌고저쩌고 그 순이익이 나왔으니까 EPS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다음에 주가 구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계산할 거고 그랬더니 나오는 퍼가 있다 하고서 일종의 정제 형태로 답안지를 작성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답안지에 먼저 쓰기 시작하지 말고요.
우리 문제지에다가 일단 대강 풀어보자. 이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차 시험에 있었던 문제지보다 2차 시험의 문제지는 일종의 물음마다 공란이 좀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음들이 예를 들면 문제 2번인데 문제 2번에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 이 정도로 되면서 각각의 물음들마다 그 사이에 공란이 많이 있어요. 공란들을 주로 이용하고요. 혹시나 공란이 부족할까봐 자 우리 문제지죠. 문제지에 여백이라는 페이지들이 나오게 돼요. 여백이라는 페이지. 자 그게 우리 나중에 시험장 가면은 2차 문제지를 받을 거고 거기에다가 답안지를 받을 거예요. 답안지는 총 다 해서 10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16페이지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구성이. 그 중에 1페이지는 그냥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2페이지부터 쫙 나오는데 자, 문제가 쫙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백이라는 페이지가 주어지게 돼요. 이 문제에 있는 페이지에 따라서 여백 페이지 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7페이지 내지 8페이지에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라고 써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거 네가 알아서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는 여백 페이지에다가 필요한 내용들 써보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 여백들이라든지 물음들 간의 공란을 이용해서 먼저 한번 답안을 작성해보고 그런 다음에 답안지에 옮겨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더불어서 한 문제 내에 물음들에서 우리가 이 물음들을 크게 구분했을 때에는 계산형 물음들이 있고요. 그냥 문제라고 할게요. 계산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계산형 문제는 예를 들면 가림평균 자원 비용을 구해라. 보조사용 기업의 가치를 구해라 했을 때에 숫자로 답안이 나와야 되는 게 계산형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예를 들면 지원의 목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게 서술형 문제예요. 우리 1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는 마찬가지죠. 계산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문형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계산형 문제가 1차 시험은 많이 어렵진 않잖아요. 다만 지문형 문제들에서 가장 옳은 거 구하시오, 가장 틀린 거 구하시오 하면은 중간에 헷갈리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1차 시험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지문형 문제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2차 시험이 되면 2차 시험에서는 계산형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진짜로 난이도가 있든 없든 간에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다. 자, 서술형 문제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서술형 공부할 때에는 자, 뭔가를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써야 돼요. 내가 내 말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처음에 펜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서도 좀 더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이 서술형의 난이도가 훨씬 낮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출제자의 말로 써 있는 문장들 중에서 내가 답을 골라야 됐던 거죠. 근데 2차 시험에 오게 되면 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나의 언어로 그냥 표현을 해주면 돼요. 나의 언어로 표현.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의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 하면 그걸 내 맘대로 그냥 쓰면 된다는 거죠. 나의 표현으로. 그래서 일단 핵심 키워드는 들어가 줘야 될 건데요. 키워드를 엮는 언어는 나의 언어로 해줘야 돼요. 우리 이제 과거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에 이런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면 제가 답을 달아놨어요. 답을 달아놨는데 제가 달아놓은 답은 저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서 이해를 하되 이후에는 그중에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언어로 그걸 서술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거 좀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는데 뭐 CAPM 이용한다 하게 되면은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다. 자, 그러니까 0.1 플러스 0.2 마이너스 0.1 곱하기 1.5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값을 구할 텐데 이런 계산형 문제에서 꼭 이러한 수식을 쓰지는 않아도 돼요.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자본 비용은 내가 아는 RF 자리에 10%, 내가 아는 ERM 자리에 20% 그냥 집어넣어서 이렇게만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로 수식을 빼고 그냥 답안에 써도 돼요. 왜냐하면 채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게 지금 SML식을 써놓은 거구나 라는 걸 다 안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 굳이 이걸 문제지에 쓸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만 계산 과정은 숫자로 해서 나오도록 해주고, 이런 계산 과정도 없이 단순하게 그냥 자기 자원 비용은 12%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계산 과정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혹시나 전체적인 문제가 어려웠다 하면 부분 점수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에 계산 과정 없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좀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배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계산 과정을 보이게 되면 답이 좀 틀렸다 하더라도 중간에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수식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계산하는 식은 반드시 문제에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더불어서 이런 계산의 문제든 서술하는 형태의 문제든 간에 내가 아는 문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 보는 주제의 문제예요. 처음 보는 주제의 문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덤비지 마세요. 일단 익숙한 문제부터 중간중간에 풀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자,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시간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이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 다 풀고 나면은 절반 정도 지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아는 문제가 많아서 그걸 답을 다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쓰다 보니까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그 해는 그냥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아는 문제 다 쓰고도 시험이 한 절반 정도 지났다,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어떤 낯선 주제에서 어려운 주제의 문제만 남았어요. 그때는 혼자 스스로 고민하면서 최대한 답안지를 메고 가야 돼요. 답안지 메고 가야 되는 것은 절대 어려운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걸 백지로 그냥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지로 그냥 제출하게 되면은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답안지를 메꿔서 제출해야 된다.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메꿀 거냐라고 했을 때에는 하다못해 계산형 문제면요, 숫자는 어떻게 집어넣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식들을 그냥 쫙 쓰세요. 그래서 그냥 답 가능성은 상관없더라도요, 관련된 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들이라도 그냥 쫙 써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답안지를 메꿔야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 문제인데 전혀 내가 모르는 주제에서 서술하래요.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문제에 있는 어떤 핵심 단어들, 문제 써 있는 거 그거라도 그냥 쓰세요. 답안지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어려운 주제, 낯선 주제, 나에게 낯선 주제가 없게 공부를 미리 잘 해두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자, 뭐 이 정도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지보관리 연습 쪽에서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 오리엔테이션이다 정도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교재 쪽에서는 제가 1장부터 쭉 갈 건데, 먼저 금융투자론에 대한 주제부터 먼저 가고요. 그런 다음에 기업 재무론 쪽으로 해서 교재를 구성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기본서라든지 객관식 공부할 때에는 이 기업 재무론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으로 금융투자론이 가게 되는데, 제가 재무론 연습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게 된 이유가
기본서 때 이 금융투자론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기업 재무론 공부하다가 금융투자론 할 때 되면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쪽이 좀 소홀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서 공부할 때에 좀 소홀했었던 부분들 금융투자론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업 재무론 들어가자 하는 목적이 일단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 기업 재무론 들어와서 나중에 어떤 투자 안에 가치를 평가하고 할 때에 우리 기본서 공부했으니까 뭐 실물 옵션 이런 것들 공부했었죠. 투자한 평가에 옵션 가결정 모형을 이용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금융투자론들의 주제가 기업 재무론 쪽의 문제에 일부 섞여서 이 방식들을 이용해서 투자한 가치 평가하는 문제 구성들이 있어요. 기출된 문제들이. 그래서 그때는 이 금융투자론 쪽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기업 재무론 쪽의 내용을 풀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그냥 순서를 바꾸어서 금융투자론 먼저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기업 재무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이제부터 재무관 연습 공부를 시작할 텐데, 자, 우리 교재 재무관 연습도 있는 거지만 반드시 기본서를 같이 옆에 놓고서 공부하세요. 자, 이제 문제 풀러 들어가면서 이론적인 설명할 부분이 있을 거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할 때에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재무관리 연습 공부할 정도면 기본서 공부는 어느 정도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간략하게 이론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개별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좀 낯설다, 내가 깊이 안 해봤던 주제다 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시 기본서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오세요. 그래야만 이 재무관리 연습 강의를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서 옆에 놓고서 같이 공부한다 생각해서 모르는 주제 나오면 기본서 다시 가서 보고 모르는 주제 나오면 다시 가서 보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이제 우리 1장 들어가고 1장은 주식가치평가와 투자 전략 쪽의 얘기예요. 앞에 뭐 요약 정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필요한 내용이면 제가 뒤에 가면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안에 일부 물음들에 대한 얘기는 요약 정리가 뒤쪽에 있는 챕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문제 구성이 여러 개의 주제들이 나오는 문제 구성이면 걔를 제가 하나하나 다 따로 떼서 챕터별로 넣을 수도 있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게 될 그 체감할 그 분위기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기출됐던 문제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제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주제가 나오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이 설명이 그 문제에 별로 없어도 뒤쪽에 다시 다른 챕터에서 그 이론적인 내용 요약 정리를 보게 될 수 있을 거다 정도 생각하고서 필요한 내용이면 제가 설명할 거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4페이지에 주식가치평가 투자 전략 중에서 문제 1번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1번 봤더니 걔가 거기에 제목을 달아놨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목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 1번 하고서 그냥 나오는 얘기예요. 제목은 원래 없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게 무슨 내용에 대한 거냐, 어떤 주제에 대한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먼저 문제를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했더니 문제 1번에 다음 물음에 답하라. 각 물음으로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물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문제 1번인 거고 거기에서 물음이 나와 있는 게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 그리고 물음 4번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다음에 물음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 물음 4번이 각각 따로따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물음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음들이 서로 독립적이다. 그런데 우리 대강 모양 보기 위해서요. 문제 2번 가게 되면 문제 2번에서는
뭐 무부채 기업, 단기말 단기 순이익, 일단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잠깐. 풀이를 하는 건 아니고 문제 구성을 보는 거니까. 단기말 단기 순이익 25원 예상된다. 발수는 100만주이다. 자본비용 10%이다. 이게 80% 배당 지급하는 배당 측 향후 유효할 계획이다. 지수순이익 40% 향후 유효할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래 분들이 서로 별개다, 독립적이다 이런 표현 없죠. 자, 그리고서 물음 1번에서는 현재 주가 구하시오. 물음 2번에서는 NPV 지효 구하시오. 물음 3번에서는 단기말의 배당 부주가 배당 낙주가 구하시오 하는 형태죠. 그랬을 때에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3번이 같은 형태의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걔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문제 1번과 문제 2번의 경우에 전체 문제의 구성이 다르죠. 자, 그리고 물음 4번 가게 되면 문제 2번에서 물음 4번 가게 되면은 이상 물음과 달리 해서 추가적으로 물음 1, 2, 3번과는 달리 해서 물음 4번은 또 별도로 떨어지는 문제의 구성이에요. 자, 그렇게 문제 구성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14페이지에 문제 1번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여러분 앞에 주어지면 그때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물음 1, 2, 3, 4가 서로 독립적이네 라는 거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물음 1번 바로 풀이 들어가지 말고요. 물음 1번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거구나. 물음 2번은 요구하는 건 이런 거구나. 물음 3번은, 물음 4번은 이라고 해서 일단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들인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물음 1번을 잘 모르겠다 하게 되면 칸 띄워놓고 물음 2번부터 풀이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체 문제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물음 1번은 주당 이익 나오고 할인율 나오고 재투자할 예정이니까 유보율 나와 있고 재투자 수익률 나와 있고 배당 할인 모형. 그래서 물음 1번은 답안지에 쓰는 건 아니에요. 쓰는 건 아니고 그냥 판단하기에 얘는 배당 평가 모형 쪽의 물음이구나. 그런 다음에 물음 2번 봤더니 물음 2번에서는 채권 나와 있고 실효이자율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 구성되기에 연 표시 이자율과 연간 실효이자율에 대한 문제구나. 역시나 화폐의 시간 가치 쪽이었지 정도 생각하고 물음 3번 모른 거예요. 그래서 물음 3번 맞지 물음 3번에서는 이자율은 3.6%인데 몇 년이나 투자해야 되느냐 뭐 등등의 얘기 나와서 결국은 얘도 화폐의 시간 가치적 문제구나 파악하고, 물음 4번 봤더니 물음 4번에서는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인데 서술하시오. 그런 얘는 내가 나의 언어로 써야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문제를 읽으면서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답안 작성에 이제 문제 풀이하고, 문제 풀이는 시험지에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문제지에. 그런 다음에 시험지에 대강 정리가 되면 답안지 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쓰기 시작할 건데 예를 들면 물음 2번과 같은 경우에 물음 2번에서 마지막에 써 있는 얘기가 기업사행 우리 연간 실효이자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계산 결과는 퍼센트 단위로 표시하되 반올림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라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지금 연간 실효이자율을 계산하라 라는 요구 사항인데 걔에 대한 답을 표시를 할 때에 자, 퍼센트 단위로 표시하라라고 했고요. 더불어서 반올림에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보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문제 요구사항대로 답안을 작성해 줘야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계산했더니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게 0.1234다 라고 하게 되면 0.1234라고 보이지 말고 퍼센트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12.34%다라고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소수로 얘기하게 되면은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는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일 때에 퍼센트 단위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보이는 형태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안이 숫자로 나올 때는 문제에서 만약에 억원 단위로 표시하라 하면 억원 단위로 가야 되는 거고요. 만원 단위 표시하라면 만원 단위로 가야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 그대로 보여지도록 답안을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음 4번과 같은 보게 되면 물음 4번의 경우에는 지문표로 설정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5줄 이내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자, 서술형 문제의 경우인데요. 문제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있죠. 너무 많이 쓰지 마라. 지금 나중에 채점하려면 너무 많이 쓰면 내가 힘드니까 5줄 이내로 쓰라고 그랬어요. 5줄 이내로 써야죠. 자, 혹시나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썼는데 그래도 아직 말이 안 끝났다 하면은 그 다음 한 6줄까지 가는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죠. 그 정도로 봐줘야지. 근데 만약에 10줄을 써버렸다 이러면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제에서 5줄 이내로 쓰라고 했으면 5줄 이내로 끝내줘야 돼요. 자, 문제 요구한 사항 그대로 답안을 작성해 주는 게 일단은 좋아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 물음은 아닌데요. 만약에 이 물음에서 그 질문을 따라하지 못한 이유를 3가지 제시하시오 라고 했으면 3가지로 다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만약에 이 물음 안에서 별도의 기호를 쓰지 않았더라도 3가지를 보여줄 거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라고 답안지에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다 편할 거예요. 따라서 3가지를 설명하라 했으면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자. 답안지 표시할 때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할 얘기인 거고요. 우리 물음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실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요. 자, 물음 1번 봤더니 A기업은 내년에 주당 이익 친절하게 EPS 1이다라고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게 660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주식에 대한 적정 할인율은 12%이다. 곧 그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 12%라는 거 나와 있고 앞으로 매년 이익의 60%를 재투자할 예정이며 그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60%를 유보하겠다라는 거니까 60%가 유보율일 거예요. 다음 그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 곧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얘기하는 거고 15%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배당 할인 모형에 의하면, 그 배당 평가 모형에 의하면 주식 가치는 얼마인가? 자, 또 주식 가치 중에서 성장 기회에 대한 가치는 얼마인가? 라고 나오는 물음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는 지금 내용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차 시험에도 자주 나온 형태의 문제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닐 거고요. 다만 굳이 설명하자면 항상 성장 모형이 일반적인 얘기고 얘보다 훨씬 단순화된 게 무성장 모형 쪽의 얘기죠. 자, 무성장 모형의 경우에는 발생된 이익을 유보에서 투자하는 거 없이 전부 다 배당 지급한다. 따로 유보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없는 거니까 기존 투자에서 매년 똑같은 EPS가 발생하고 그걸 전부 다 배당 지급하는 케이스. 그래서 무성장 모형이면 매년의 배당이 영원히 일정하다. 그러한 경우에 현재 주가다라고 하게 되면 매년 똑같이 지급되는 배당 나누기 주주의 요구 수익률 해주면 그게 무성장인 경우에 주가가 되겠죠. 특히나 여기 나오는 이 배당이 자, 미래에 성장할 기회가 없으면은 1년 말에 발생하는 EPS를 전부 다 배당 지급할 거고 따라서 유보에서 투자하는 거 없는 거니까 이게 2년 말에도 EPS 똑같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매년에 EPS 똑같이 발생 그걸 다 배당으로 지급한다 하는 게 무성장인 케이스. 반면에 항상 성장 모형에서는 매년
투자할 기회가 있다. 매년 성장할 기회가 있다. 그때의 이익 중에서 유보하는 금액의 비율인 유보율과 그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인 자기자본이익률이 영원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이익과 배당의 성장률이 영원히 일정하게 된다. 그때의 이익과 배당의 성장률은 유보율 곱하기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로 계산이 되는 거였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항상 성장 모형의 경우에 현재 시점의 주가는 1년 말에 D1의 배당이 지급될 거고, 그게 이후에 이러한 성장률로 영원히 성장해 가는 거니까 1번 배당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매년 배당이 일정한 비율로 일정 성장률로 성장해가는 항상 성장 모형의 경우에 주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나오는 이 1년 말 배당은 1년 말에 발생하는 EPS 중에서 일부는 유보시키는 거고 일부는 배당 지급하는 거니까 EPS 1 중에서 유보한 거 말고 나머지 배당이다.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혹은 이 1년 말 배당은 D0에서 한번 성장하는 거다 라고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또 추가로 EPS 0에서 EPS가 먼저 한번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1년 말 EPS인데 그 중에 유보한 거 말고 나머지 배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말의 배당을 계산하는 거죠.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들인 거고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 물음 1번의 경우에, 자, 문제 일단 주어진 자료가 있고요. 그 주어진 자료가 EPS1은 660원 예상,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12%, 그리고 유보율은 이익의 60% 투자할 예정이니까 유보율이 60%, 그리고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인 자기자본 이익률이 15%인 상황이죠. 이 자료가 문제에 있다라는 거 일단 체크하고요. 봤더니 배당평가 모형이고 항상 성장의 모형 형태인데 먼저 구하라고 한 게 주가, 주식가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료들이 문제에 있어야겠다. 그 문제에 있는 자료들 체크하세요. 답안지에다가 이걸 쓰는 건 아니에요. 첫 시간이라서 얘기할 게 좀 많네. 답안지에 이걸 쓰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 다 있는 자료들이야. 문제에 있는 자료들이니까 문제에서 물음들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얘네들을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칠판에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내용은 아닌 거고요.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 구하라고 한 게 주식의 가치 구해라 라고 했죠. 그렇다 문제에 답안지에 이제 실제 표시할 때에, 자, 물음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 요구사항이 주식의 가치 구하라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문제에서 요구한 단어 그대로를 답안지에 써주는 게 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표현되기에 주식 가치는 얼마냐 라고 했으니까 주식 가치는 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식 가치 구할 때에는 현재 시점의 주가인데 항상 성장 모형의 형태니까 1년말 배당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을 접근해야 된다. 그죠? 자, 거기에서 1년 말 배당은 문제에 1년 말 EPS 나와 있는 거니까 곱하기 1 마이너스 유보율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그죠? 자, 그러니까 1년 말 EPS가 660원이고 1 마이너스 유보율은 60%에 주주 요구 수익률은 12%고 마이너스 성장률, 여기 성장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 위에서 성장률은 유보율 곱하기 유보이익의 재투자 수익률이다 해서 성장률이 미리 계산이 됐어야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답안 작성하러 들어와서 여기에서
U51 곱하기 U52의 재수학 승률이다 라고 그냥 답안에 써도 괜찮지만 준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 알고 있다. 내가 시험 보는 입장에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형태로 성장률 먼저 계산해 드릴게요. 그런 계산 들어갈게요. 보여주면은 조금 더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가 됐구나, 정리가 됐다라고 느끼면은 뭐가 좋은 거냐면 채점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정리된 답안지를 보는 게 훨씬 기분이 괜찮거든요. 그게 아니고 뒤집어 섞여 있으면 채점하는 입장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 나면은 나올 점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리된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U51 곱하기 U52의 재수학 승률로 성장률이 계산이 돼야 된다. U51 곱하기 U52의 재수학 수익률 했더니 계산되는 성장률이 있고 그 성장률이 9%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성장률이 9% 들어가게 되면 계산되는 주식의 가치, 그 값으로 나오는 게 8,800원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죠. 답안지 어떻게 작성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용 자체를 모르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지문을 연습 공부할 게 아니고 기본서 공부해야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왔었던 이 성장률이 이익과 배당의 성장률이다. 그죠? 자, 그리고서 물음 2번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문제 요구사항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렇게 주식가치를 구해라 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 나오는 게 NPV/GO를 구해라 라는 게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잖아요. 자, 까딱 잘못해서 주식가치만 구하고 문제 2번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물음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이거 구하라 게 1번, 이거 구하라 게 2번, 이런 표시를 미리 문제지에 해두세요. 그래야 이걸 까먹지 않고 마저 마무리하고서 넘어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자, 더불어서 지금 제가 제가 작성한 답안지에는 설명을 하라고 실제 답안지에 써야 되는 것보다 좀 더 써놓은 얘기가 있어요. 거기 예를 들면은 여기 이익과 배당의 성장률이라고 제가 답안지에 써놨잖아요. 이런 문장은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책이니까 써놨다 생각하세요. 실제 답안지면 안 써도 무리가 없다. 자, 그리고 성장률은 U51 곱하기 U52의 재투자 수익률이다 하는 이 부분 또 뭐 굳이 쓸 필요는 없는 부분이래요. 자, 그냥 0.6 곱하기 0.15 이러면 채점자 입장에서 뭘 계산한 건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한 주식가치를 구할 때에도 D1 나누기 할인마이너스 성장률, 그게 EPS 1 곱하기 1 마이너스 유보율 할인마이너스 성장률. 자, 이걸 굳이 문제에 쓸 필요는,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숫자 계산만으로 보여주더라도 채점한 사람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알겠어요? 굳이 이런 수식까지 쓸 필요는 없다. 이 수식을 많이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손이 아파요. 여러분 손이. 더불어서 답안지가 나중에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많이 안다면, 쓸 내용이 많다면. 그래서 굳이 이런 수식까지를 다 쓸 필요는 없는 거다. 근데 만약 답을 모르겠어요. 만약 답을 모르겠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주식가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이라도 일단 써놓으라고요. 답안지에 전 못 쓰겠으면.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성장기에 대한 가치는 얼마인가라고 물었으니까 두 번째 요구사항도 답을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요구사항 성장 기회에 대한 가치, 자, 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써놓은 단어 있잖아요. 성장 기회에 대한 가치. 그 문장 그대로 그냥 답안지에 써주면 조금 더 나아요. 물론 성장기의 수년제 가치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도 웬만하면은 문제에 있는 그 단어들 그대로 답안지에 보여주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답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낫다. 뭐 대세는 진짜 없는 거지만. 그래서 NPV/GO를 구하러 가게 되면
우리가 NPV-GO는 성장할 기회가 있는 경우에 주가와 무성장인 경우에 주가의 차이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답안지에 쓸 건 아니고 계산을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지금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장기가 있는 경우에 주가는 지금 항상 성장의 모양의 형태이니까 1년마다 배당 나누기 할인율 마이너스 성장률로 계산이 되는 거고, 자, 거기서 1년마다 배당은 1년 말에 EPS 곱하기 배당한 거 말고, 유보한 거 말고 나머지 배당, 이게 성장할 기회가 있는 경우의 주가이다. 그게 지금 앞에서 계산된 게 8,800원이다 라고 계산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성장 기회의 주당 수익률 같이 계산하려면 그 기업이 성장 기회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의 주가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장이니까 매년 똑같은 배당 지급할 거고, 나누기 주주 요구 수익률 하면 우선장인 경우에 주가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거는 가정하기에 미래에 성장 기회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1년 말에 EPS 발생하면 전부 다 배당 지급,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성장기가 없으면 1년 말 EPS를 다 배당 지급할 텐데, 성장기가 있게 되면 1년 말 EPS 중에 일부는 유보하고 나머지를 배당 지급할 거다 하면은 1년 말에 EPS가 660원이고 그걸 그냥 다 배당으로 지급하면 해서 무성장인 경우에 주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 무성장인 경우 주가가 5,500원이네요. 따라서 성장 기회가 있으니까 주가는 8,800원, 무성장인 경우의 주가는 5,500원. 따라서 NPV-GO는 3,300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물론 답안 작성할 때는 여기 있던 이 내용은, 그리고 이 내용은 굳이 답안지에 보여지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숫자들만 들어가줘도 답안지는 충분하다. 자, 거기까지가 문제 1번에서 물음 1번 얘기였네요. 첫 번째 시간이라서 지금 OT 내용 좀 진행하고 답안 작성 얘기하느라고 문제는 물음 딱 하나 풀었네요. 자, 물음 2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계속할게요.